지난 주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강제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모두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계속 불응 시 체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과연 어느 수사본부의 소환에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들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이 지난 수요일에 대통령에게 소환 요청을 한 날짜가 바로 어제였는데요. 탄핵안 가결보다 더 빨리 이 소환을 통보한 셈인데 현직 대통령의 어떤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통보받은 것 처음 있는 일이죠? 예, 맞습니다. 이 대통령들이 이제 이 파면 이후에 또는 이제 임기가 마친 다음에 이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으로 이렇게 형사사건이 진행됐던 사례는 몇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예.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고 실제 이제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요청 자체가 예. 12월 11일 날 소환 통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통보를 했고 이 나와달라고 한 일자는 15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이제 소환을 불응하게 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제 탄핵안 가결 여부랑 관계없이 이른 출석 통보를 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이 관련자들이 구속도 되고 굉장히 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상당한 좀 자료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걸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마련을 하고 이 피의자 조사의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이게 11일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근데 15일이면 4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15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사실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에 또 이제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2차, 3차 조사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변호를 맡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안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공식 발표도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소환을 불응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소환 불응의 사유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저희가 형사사건을 해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제 헌법상이랑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돼 있는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이 부분 소환을 조금 늦춰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정당하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변호인이 선임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호인 선임 구성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도 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변호인 선임 자체가 굉장히 좀 관심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변호인이 지금 한 사람이 선임된 부분이 알려진 것인데 아마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변호인이 선임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네. 보면 이 부분 여러 사람의 변호인이 있을 때 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윤 대통령은 검찰에다가 공조수사본부 수사에다가 헌법재판에 대한 대응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는 각각 변호인단을 따로따로 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을 해서 함께 대응을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사안마다도 다를 것 같고 이제 또 그 변호인이라든지 당사자의 이 의견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그 스타일에 따라서는 이 한 팀으로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동일하게 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사실관계의 주장이 동일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팀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건이고 이 내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능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헌재 사건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구분해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진행할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한 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검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고, 오늘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한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인데 이렇게 2차 소환 통보를 했죠. 검찰이 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어느 기관으로 먼저 출석을 할지도 궁금해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좀 유리한 쪽으로 고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규정이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이게 경찰이랑 공수처 그리고 검찰이 다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어디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자체가 이 부분 원래는 이첩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 한 개의 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하면 나머지 수사기관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한 개의 사건 진행했던 것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한다면 예. 나머지 사건에서 이제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진행했던 이 사건 자체는 기소 여부에 대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자가 어디에서 조사받을지를 어느 정도는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사실 한 군데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피해자한테도 아무래도 조금 더 편리하고 아무래도 이런 쟁점도 정리하기가 쉬운 데다가 수사기관에서도 사실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한 곳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거든요. 뭐 특검이 예. 나온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진행할지를 정하고 그 수사의 뭐 정보를 뭐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공주수사본부에서도 이제 모레 소환을 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관절을 찾았는데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으로도 보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통지서 같은 경우도 이제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도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이게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출석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효력이 이제 좀 법적인 효력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뭐 우편으로 통지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나중에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법적인 쟁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출석 통보를 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이에 불응한다면 뭐 체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증명됐다 이 정도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이제 윤 대통령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타당한 이유 없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영장에 의한 체포 같은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이제 응하지 않을 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영장에 뭐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영장 체포를 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정당한 이유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일정 기간 조금 연장해 달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변호인의 뭐 이런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불응하려고 한다거나 뭐 불응을 이렇게 뭐 불응한 다음에 도주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연하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또 영장형 체포가 가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좀 집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하게 되면 그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진행과 관련해서 결국 경호처의 충돌 때문에 임의적으로 제출받은 일부만 이제 취득할 수 있었다는 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호처에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법원의 영장이 있기 때문에 예. 경호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감안을 하겠지만 긴급 체포라고 한다면 긴급 체포의 요건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이라도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경호처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돌의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경호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장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떠한 체포가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법 수사를 주장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검찰이 결국 강제 연행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 조사 거부의 이유로 이제 수사의 불법성을 주장했잖아요. 어떤 점이 불법이라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전체적인 진행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절차적인 검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사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출석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라고 했는데 내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검찰에서 인치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인치 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뭐 일부 이 장소에 이제 연행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인치 관련해서도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불응할 수 없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뭐 진술 거부라든지 수사 불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자체에 결국에는 난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인치에 대한 부분,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 연행하는 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건요? 그게 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쟁점이 돼요? 있기는 한데 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반드시 다 그 해석에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사안에 따라 조금 달리 이제 적용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치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헌법재판소 오늘 첫 회의를 열었고요. 심의 절차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회의 결과 관련해서 이 발표하는 브리핑을 좀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명 재판관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또 탄핵 심판 주심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한다. 뭐 이 같은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일단 이게 헌법재판관이 이 헌법상에 한 9명입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6명이죠. 예. 6명인데 이 중에서 이제 수명재판관 같은 경우가 이 법원의 명을 받아서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라든지 쟁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명을 이- 지정을 그래서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명을 이제 지정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주심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사건을 다 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주심도 이제 오늘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 헌법재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또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TF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변론 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론 준비 기일이 변론 기일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전에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사건을 진행할지를 이 당사자들 간에 이게 다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변론 준비 기일을 12월 27일에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였을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관이 9명이 원래 원칙인데 6명밖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에 대해서 지금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월 27일까지는 조금 완성되는 것을 기대하고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들어 검찰 특수본 관련 속보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어제였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구성이 아직 다 안 됐다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이 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들이 많겠습니다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심리를 좀 미루고 이 사건에 이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일정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일단 이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류된 사건이 굉장히 많고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헌납 8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인데 네. 이 아무래도 가장 조금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멀리 좀 우선시해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이 변론 준비기일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을 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론기일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보통 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이요? 예, 증인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증인신문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형사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정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일단 변수가 있고 그것이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180일 이내에 나오는 것은 맞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6인 체제라는 부분인데 이제 국회에서 공석인 3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달 말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달 말에 이제 나머지 3명이 채워지게 되면 심리를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지금 12월 27일로 변론 준비기일을 지정한 것 자체가
그 12월 이제 말경에는 구성이 다 완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6인 절차 자체가 조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또 무엇이 있냐면 지금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무 대행자로 이제 그 국무총리가 진행을 그렇죠. 하게 되는 것인데 음. 이 헌법에는 이 부분 이런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3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 선출과 지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선출 절차랑 지명 절차가 거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국무총리가 대행으로서 이 업무를 대행한 대행자로서 이 부분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하나 나올 수가 있을 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 부분 관련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임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반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가만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12월 27일에 이 부분 9명이 이제 진행이 다 된다라고 한다면 예. 그 9명을 통해서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조금은 더 쟁점이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절차적인 문제가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탄핵 심판이 또 멈춰버릴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로 이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고 있거든요. 실제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게 그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이 형사 사건이 이제 형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수 있다. 예,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예. 손준성 검사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탄핵 관련해서 지금 정지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이 대통령의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시일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이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지는 조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탄핵 여부를 가를 이 심판 핵심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헌법적인 결단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판을 할 때 어떤 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 이제 대법원에서 96년도에 판결을 했던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 계엄에 대해서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었거든요. 다만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이 계엄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심판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탄핵 여부에 있어서도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특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국회의원이 이렇게 모이는 이런 행위 자체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네.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판례에서는 이런 국헌문란과 관련해서 국가기관을 상당 기간 이러한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2시간가량 이제 뭐 이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당 기간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폭동도 요건이 됩니다. 내란 자체는 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폭동 자체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드렸던 판례에서는 이 폭동에 대해서도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 이런 행위를 하고 이것이 협박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폭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이라든지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지휘부들이 잇따라 구속될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오늘 오전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또 오후에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영장 심사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네요.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잖아요. 일단 검찰이 속도감 있게 신병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이 영장 심사를 진행한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영장 발부 어떻게 좀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 죄를 범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의심이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면서 본 부분이 있고 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도주 우려 같은 경우가 이제 중형이 선고될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될 네네.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사실관계를 달리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을 통해서 발부가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게 지금 중요 가담 같은 경우에
경우에 중요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 한 발언과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발언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좀 아직 결정이 되지가 않았는데 네.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지금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쟁점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네. 정도 이 부분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각각 개개인에 따라서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인데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한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도주의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인데 예. 증거인멸의 염려는 또 이제 본인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했다든지 아니면 참고인들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개인에 따라서는 이런 증거인멸의 염려 부분도 어느 정도의 조금 판단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그 요소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개헌 관련 수사 상황 김정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